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국방부 비밀 보고서로 추정되는 문건이 유출된 사건. 특히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외교안보 고위 당국자들을 도청한 정황이 파문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탄약 지원 요청을 놓고 당국자들이 고민하는 내용의 대화가 고스란히 나와서 도청당했다는 당혹감, 그리고 동맹국에 대한 처우로 맞는가 하는 여러 평가가 나오는 건데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도 앞두고 있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문건에 나온 대화 내용 어떤 건지 워싱턴 김수진 특파원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출된 미국 국방부 문건 중 한 장은 지난 3월 1일 한국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다루고 있습니다. 회의에서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은 미국 요구대로 탄약을 지원하면 전쟁 중인 국가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어기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에 보낸 탄약이 우크라이나로 보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탄약 지원을 압박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지 않고 정상 간 통화를 하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정책으론 탄약 지원이 불가능한 만큼 정책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김성한 전 안보실장은 국빈 방문 발표를 앞둔 상황에서 정책을 바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 국민들은 거래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 직접 지원 대신 폴란드에 155mm 포탄을 파는 방안을 제의했다는 것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문건에 담긴 내용은 미국 정부가 신호 정보, 즉 전화와 각종 메시지를 도청과 감청을 통해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전문가 검증을 거쳤다며 유출된 문건이 CIA와 국가안보국 등 여러 기관의 정보를 취합해 합동참모본부가 작성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내부 소행 가능성을 포함해 문서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짜 기밀 문건인지에 대해선 유출된 정보의 진위를 살펴보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일단 유출된 문건에 엄청난 기밀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한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원을 받으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김수진입니다. 대통령실은 우선 사실관계부터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사안을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한미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은 국민의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 사건이 한미 관계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하는데 애쓰는 모습입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은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각자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한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당국 조사와 별도로 한국 정부 역시 자체 조사 중임을 시사한 건데 이후 필요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조치를 요구하겠다는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또 이번 사건을 과장,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들로부터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빈 방문이 약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야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확산되는 걸 미리 차단하겠다는 걸로 해석됩니다.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도감청에 취약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국회를 찾은 이진복 정무수석은 기자들과 만나 용산 청사는 도감청이 더 어렵다며 괜히 다른 사람의 해킹으로 정부가 놀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보안 문제는 이전 당시부터 완벽하게 준비했다면서 청와대 시절엔 벙커가 지상으로 일부 돌출돼 있어 지금이 더 안전하다는 설명까지 덧붙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유출된 자료가 진짜인지 의심된다는 언급도 내놓았습니다. 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내용으로 미국에서도 조작 가능성이 제기돼 특정 세력이 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사실 여부 확인을 강조하면서 다른 한편으론 동맹을 흔들려는 세력에 대한 경고로 대응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이 한미 관계의 악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야당은 주권을 침해당한 사안임에도 정부 여당이 미국 눈치 보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진상규명을 위해 관련된 모든 상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에 보안이 허술해진 건 아닌지, 최근 대통령실 외교라인 교체가 이번 사안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닌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야당이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일방적인 선동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야당들은 이번 사태를 70년 한미동맹에 납득할 수 없는 행위이며 주권 침해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미국 측에도 보도의 진위와 명백한 정보를 요구해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실이 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미국 눈치 보기부터 한 모양새입니다. 주권 침해 상황에 항의 한마디 못하는 비굴한 태도로 민주당은 더 나아가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따른 부작용과 문제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습니다. 안보의 최전선인 대통령실이 보안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보안 사고는 졸속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도 아직 진상조사가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한미동맹을 저해하는 일방적 선동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중차대한 외교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들기며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은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사안이라며 사실이라면 정부 차원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미국 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도부와 다른 목소리를 냈습니다. 민주당은 관련 상임위원회를 모두 소집해 정부와 대통령실로부터 명확한 상황을 보고받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회의 소집 일자부터 출석기관 선정까지 여야 합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의 협조 여부가 관건입니다. MBC 뉴스 신준명입니다. 네, 정치팀 김민창 기자와 사안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일단 뉴욕타임스나 워싱턴 포스트 등의 보도 내용, 우리 정부와 관련된 내용 말이죠. 어느 정도 사실에 부합하겠는가, 먼저 이게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출된 문건에는 두 사람의 대화가 등장을 합니다. 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입니다. 네. 외신 보도는 이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나라의 무기 지원에 대한 우려를 얘기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요. 네. 그런데 실제 이들이 관련 업무를 한 것은 맞습니다.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미국이 우리한테 무기 지원을 요구한 것도 사실이고요. 네. 뉴욕타임즈는 문건을 보도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압력과 그리고 살상 무기 공급을 안 한다는 정책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정황상으로는 이것도 맞다고 볼 수 있죠. 유출된 문건의 내용이 어느 정도 개연성은 있다, 일단은 그런 내용이고요. 자, 대통령실이 오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양국이 각자 상황을 파악해 보고 필요한 경우에 합당한 조치를 미국에 요구하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나름대로 조사를 따로 하겠다라는 건데, 오늘 대통령실 얘기에서는 이 문건 당사자 조사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당장 대통령실이 할 수 있는 조사가 김성한 전 실장과 이문희 전 비서관을 상대로 하는 건데, 그렇죠. 대통령실은 이 둘 사이에 오고 간 말을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정보 사안이자 외교 사안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런 사안에는 구체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관례를 파악해달라, 이 말로 대신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자체 조사가 진행 중이고 조작 가능성까지 제기가 된다는 말이 나오는 만큼 네. 대통령실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공개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일단은 말은 하지 않았고, 네. 그 내용이 맞느냐 아니냐도 역시 말할 수는 없다, 이런 얘기군요. 네. 자, 오늘 대통령실 기자들 사이에서는 당연히 대통령실 보안 점검 했냐, 이 질문이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통령실 답변이 명확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하는 게 아니라 늘 해왔다. 네. 대통령실의 보안은 문제가 없다, 이런 점을 재차 강조를 했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문건에 나오는 김성한, 이문희 두 사람이 최근에 대통령실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네,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도청 관련 논란에 연루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대통령실은 이번 건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런데 당장 이달 말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어요. 네, 대통령실 해명을 봐도 그런 기류가 조금 읽힙니다. 네. 대통령실은 미국 측의 유감 표명이나 항의 표시 대신에 사실관계 확인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만큼 한미 관계가 훼손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런 의미로도 읽히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기자실에 내려와 여러 질문에 답을 한 것도 당혹스러운 상황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서 풀겠다 네. 이런 차원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악재로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의지가 읽히는 건데요. 네.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한미 정상회담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출발 전부터 국내 여론이 악화되는 데 대한 부담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을 해서 도감청에 노출됐다라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도 사실 신경 쓰이는 부분이긴 합니다. 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내일 미국으로 정상회담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 떠났는데 이 자리에서 이번 문건 유출과 관련해서 대응 방안이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죠. 김인창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만약 미국이 도감청을 한 게 사실이라면 과연 어떻게 도감청을 했을까요? 건물 밖에서 레이저를 쏴서 음파를 탐지하거나 아예 공사 당시 건물 속에 장치를 심었을 가능성 등이 거론되는데요. 대통령실에 대한 도감청 우려는 이미 1년 전 용산 이전 당시부터 제기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대한 도청은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 모두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전파를 창문이나 벽체에 쏴 떨림 현상을 음성으로 변환시켜 대화 내용을 엿들을 수 있습니다. 이른바 레이저 도청입니다. 외부에서 전파를 쏴가지고 파장에 의해서 이제 도 감청하는 방법이거든요. 방어필 그거를 안 해놨다 오면은 그게 뚫리는 거고요. 대통령실 창문은 필름을 붙여 대비가 돼 있지만 벽은 돼 있지 않아 도청에 취약하다는 것이 야당인 민주당의 지적입니다. 더구나 대통령실 건물은 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한 미군 기지와 붙어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도청을 할 수 있는 데다 그나마 방어 필름은 일부 창문에만 부착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건물 공사를 할 때 벽체나 자재에 도청 장치를 몰래 심을 수도 있습니다. 반영구적이면서도 상시적인 도감청이 가능합니다. 도청기를 뭐 벽이라든지 이런 데가 공사할 때 심어놨다고 하면 전선에다가 그걸 계속 할 수 있게 했다든지 하면은 가능하죠. 지난해 4월 용산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현장. 작업자들이 출입구 옆으로 자유롭게 드나듭니다. 대통령실 직원들은 일일이 신분증을 찍고 들어가지만 외부인들은 별도 신분 확인 없이 출입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두고 당시 국회 국방위에서는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도감청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버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저 혼란함을 파고 들어가지고 저 널브러져 있는 자재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려고 그러면 할 수만 있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대통령 집무실 관련돼서 이제 보안 문제를 김병기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좀 동의하고요. 외신 보도로 촉발된 이번 도감청 논란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졸속으로 청사를 이전했다는 비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미국이 동맹국이나 우방국을 도감청한 게 문제된 경우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특히 10년 전 미국 국가안보국 출신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의 전 세계적인 감시망인 프리즘의 존재를 폭로했는데 이때도 주미 한국 대사관이 도청 대상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미국은 재발 방지를 약속했지만 이후에도 비슷한 폭로는 이어졌습니다. 김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정보기관이 동맹국을 도감청해 논란을 빚은 대표적 사례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입니다. 미국 국가안보국 NSA에서 일했던 스노든은 지난 2013년 전 세계적인 감시망 프리즘의 존재를 밝힙니다. 프리즘은 사실상 빅브라더라 할 프로그램으로 유럽과 아시아의 수십 개 우방국에서 정보 수집이 이뤄졌고 앙겔라 메르켈 당시 독일 총리 등 우방국 정상들도 도감청 대상이 됐습니다. Because even if you're not doing anything wrong, you're being watched and recorded, and the storage capability of these systems increases every year. 자유를 지킨 영웅이란 옹호도 있었지만 스노든은 반역자란 비난의 중심에 섰고 미국 정부는 체포까지 시도했습니다. 결국 스노든은 미국의 압력 속에 여러 나라를 전전하다 러시아로 망명했습니다. 당시 스노든의 폭로 중엔 주미 한국 대사관을 포함해 38개 나라의 대사관들이 도청 대상이 됐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당시 외교 채널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국은 나중에야 우리 측의 입장을 밝혔지만 어떤 설명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스노든의 폭로 여파로 미국은 전 세계에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We will not monitor the communications of heads of state and government of our close friends and allies. 하지만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1년 덴마크 공영방송은 미국 국가안보국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독일과 프랑스, 노르웨이 등의 고위 인사들의 통화 등을 해저 케이블을 통해 감청한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또 2016년에는 폭로 전문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2008년 국가안보국이 반기문 당시 유엔 사무총장과 메르켈 독일 총리의 대화 내용을 도청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 같은 폭로들로 미국 내에서도 정보기관의 활동을 제어하자는 여론이 거세지기도 했지만 전화 감청을 일부 제한하는 자유법이 통과되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MBC 뉴스 김태윤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았지만 3번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결국 패소한 권경의 변호사에 대해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변호사협회의 가장 높은 징계 수위는 영구 제명인데요. 먼저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에 징계 여부와 수위가 결정이 되는데 여기까지 최소 서너 달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먼저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협회장 직권으로 권경의 변호사의 불출석 패소 사건을 조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큰 위로의 말씀과 그다음에 유감의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관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다. 권 변호사는 지난 2015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숨진 고 박주원 양 어머니가 가해 학생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맡았습니다. 수임료로 990만 원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에 3번 연속 출석하지 않아 결국 패소했고 5달이나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뒤늦게 항의하자 9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일방적인 각서를 건넸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지금 형편이 안 돼서 연말까지 어떻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금액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징계 절차 착수에 대해 고 박주원 양 어머니는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권경의 변호사는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지난주 MBC와 통화에서 징계 등 절차를 모두 감당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어머님과 당사자와 직접 얘기를 나누고 제가 또 다른 부분에서 변협에서 책임을 져야 될 일들이나 이런 건 제가 감당하는 순서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절차는 조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 2단계로 나뉩니다. 변협 조사위원회는 다음 달 8일까지 이번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합니다. 이어 변협은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합니다. 권 변호사는 조사위의 서면으로, 징계위에는 직접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징계 수위는 가장 낮은 견책부터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영구 제명까지 5단계. 변협은 늦어도 8월까지 징계를 끝낼 계획인데 권 변호사가 법무부에 징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3번 연속으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한다. 이렇게 납득하기 어려운 변호 활동을 펼친 건 권경의 변호사만이 아니었습니다. 스포츠계 인권 변호사로 잘 알려진 한 변호사도 권 변호사처럼 3번 연속으로 재판에 나가지 않아서 패소를 한 사실이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항의를 하자 불출석이 재판 전략일 수도 있다는 황당한 해명이 돌아왔습니다. 이어서 나세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국가대표 폭행 사건을 계기로 빙상계 자정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한 단체. 목동 아이스링크에서 이뤄진 폭언과 갑질 의혹 제기에도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갑질을 시정하라는 현수막에 직원 및 강사 일동이라고 썼다가 역공을 당하며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아이스링크 소속 강사 5명이 동의도 없이 일동이라는 표현을 썼다며 정신적 피해와 수강생 감소 피해를 배상하라고 나선 겁니다. 굉장히 중요했던 재판이거든요. 법적으로도 잘못됐다라고 판결이 나왔다. 이제 이렇게 낙인 찍힐 수 있는 상황이었고.
체육계 인권 변호사로 알려진 박모 변호사가 선뜻 소송 5건을 모두 맡았습니다. 그런데 2년 가까이 지나도록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뒤늦게 다른 변호사와 함께 소송 내역을 확인해봤습니다. 1심에서 5건 중 4건을 패소해 항소했는데 이 중 2건의 항소심에서 박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연속 나오지 않아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권경의 변호사와 똑같은 경우입니다. 나머지 2건도 이미 2번씩 불출석한 상태였고 그나마 1심에서 승소한 한 건마저도 반박 의견서를 내지 않아 패소로 뒤집혔습니다. 너무 실망감이 컸어요. 체육을 발전시켜보자고 시작을 했던 거였는데 불성실하게 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가 많이 났죠. 박 변호사에게 항의하자 박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도 질 수 있고 불가피한 경우 불출석할 수도 있다. 전략상 그럴 때도 있고 길이 밀려 재판에 늦을 수도 있다고 답해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체육계 인권단체 대표를 맡아 기자회견이나 신문 기고 등 활발한 대외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박 변호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여러 사정이 있었다면서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다며 구체적인 해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네, 법조팀 이유경 기자 나와 있는데요. 궁금한 점들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 권경의 변호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이 됐습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역시 어떤 책임을 지게 될지 징계 수위거든요. 어느 정도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네, 사안이 심각하고 사회적 관심도 높은 만큼 중징계를 예상하는 분위기입니다. 예. 과거 사례를 살펴봤는데요. 네. 최근 3년간 변호사 징계 300건 중 성실 의무 위반은 32건, 최고 수위인 영구 제명은 없었습니다. 5년간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되는 제명이 1명, 정직이 9명, 10명만 중징계였습니다. 예. 나머지는 견책과 벌금에 그쳤습니다. 사건마다 수위는 제각각이었는데요. 변호 활동을 안 하고 재판에 안 나간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이 내려진 한편 재판에 2차례 불출석해 결국 패소한 변호사, 고작 과태료 700만 원 만에 받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징계위원회가 그때 구성되다 보니 일관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책임을 좀 제대로 물어야지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텐데 징계는 언제쯤 결정이 되나요? 네, 변협은 8월까지 징계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끝은 아닙니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법무부에 이의를 신청하면 여기서 최장 6개월이 걸립니다. 8월에서 또 6개월이 걸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결정을 두고 다시 행정소송을 내면 1, 2년이 넘게 걸릴 수도 있고 가처분을 통해 그동안 징계 효력을 멈출 수도 있는데요. 예. 징계와 상관없이 변호사로 활동하며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다만 권 변호사는 책임을 감당하겠다고 했으니 그 진행 과정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이 징계뿐 아니라 또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하다고 전해드렸는데 주원영의 어머니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지금 손해배상 소송 제기할 예정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9천만 원을 배상하겠다는 권경의 변호사의 각서와는 상관없이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는 손해배상 소송을 낼 계획인데요. 역시 과거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한 변호사가 대법원에 상고이유서를 내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 의뢰인 변호사에게 3,100만 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800만 원, 딱 받은 수임료만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 법원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에 인색하기 때문으로 보이는데요. 예. 그 변협은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지만 윤리교육 강화라는 대책을 겨우 언급했습니다. 크게 공감이 가진 않습니다. 그렇네요. 다만 변호사들은 이번 사건이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됐다고들 말하는데요. 네. 얼마나 자성하고 있는지 변협이 결정할 징계 수위가 첫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좀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저희가 이 사안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 기자 잘 들었습니다.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세상을 떠난 9살 배승아 양을 애도하는 추모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제는 영정 사진으로만 만날 수 있는 배승아 양. 어머니는 딸이 좋아하던 인형을 끌어안고 오열합니다. 애교 많고 밝았던 아이, 모두의 기쁨이었던 동생이 이제는 없다는 게 오빠는 믿기지 않습니다.
느리게 가는 차도 다 조심하라 이런 식으로 교육을 했거든요. 이게 사고가 나면은 결국 안전지대가 없는 거잖아요. 남일 같지가 않아서 배양이 가는 길이 외롭지 않게 십시일반 모아 화환을 보내고 빈소를 찾아와 지키며 슬픔을 나눴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고 일해주고 싶어서 큰 딸하고 작은 딸하고 다 왔어요. 손자들이 2학년, 4학년 다니고 하다 보니까 더 마음이 그렇게 아팠어요. 사고 현장에는 하얀 국화꽃과 편지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동생이지만 한마디라도 건네고 싶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았고 혹시 좋아하지 않을까 싶어 간식거리도 챙겨왔습니다. 아무 죄 없는 아기가 그렇게 또 돼가지고 좀 마음이 아파요. 법이 강화돼서 더 이상 이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어요. 유족들이 배양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하기로 어렵게 결심한 이유는 단 하나. 음주 운전자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라서입니다. 과거 사례를 찾아보면 너무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가. 저희는 무조건 좀 강하게 처벌이 나왔으면. 승아 양과 함께 사고를 당한 3명 중 1명도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주 살인을 저지른 60대 운전자에게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냈을 때 가중처벌하는 민식이법을 적용했고 이 운전자는 구속됐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유가족분께 죄송하다는 말씀 거듭 가석하는 걸로 보이던데요. 아니요, 안 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함께 술을 마신 사람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해 조사를 벌일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지혜입니다. 바로간다 사회팀 구나연 기자입니다. 여기는 스쿨존이라 불리는 어린이 보호구역인데요. 신호등은 물론 방호 울타리까지 쳐져 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의 배승아 양이 사고를 당한 곳도 이 정도 시설을 갖췄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요. 스쿨존 교통사고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어린이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바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서울 마포구의 한 초등학교 앞. 학교 시간을 앞두고 아이를 데리러 온 학부모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요. 이렇게 한쪽은 보행자 도로가 마련돼 있고 방호 울타리도 설치돼 있는 한편 맞은편은 보행자 도로와 차도가 이렇게 노란색 선으로만 구분돼 있습니다. 노란 선 밖은 2명이 서 있기에도 비좁은 공간. 아이들 몇 명만 모여도 자연스레 찻길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쪽에는 펜스가 있는데 이쪽에는 없어서 여긴 좁은 길, 골목길이잖아요.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더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학교로 가봤습니다. 인근의 다른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 구역인데요. 이렇게 보행자 도로는 마련돼 있지만 방호 울타리가 없고 사거리에도 전멸 신호등뿐입니다. 인도를 따라 어른 무릎 높이의 화단 울타리만 군데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교통량이 많은데도 학교 앞 사거리엔 전멸 신호등만 작동합니다. 초록 불일 때 건너라고 하지 옆에서 차가 오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주의 깊게 보지는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전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신호등으로 바뀌었으면 하는 바람. 또 다른 초등학교로 가봤습니다. 이곳엔 신호등도 방호 울타리도 없습니다. 옹기종기 무리지어 나오는 아이들이 곧장 차도를 가로지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좁은 도로는 뛰어다니는 학생들과 노란 학원 승합차들로 가득 찹니다. 보행로와 차로의 경계가 없다 보니 차량은 뒤에 아이가 있는지 모르고 후진을 하는가 하면 유아차를 밀며 나오는 엄마 옆으로 승합차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갑니다. 지난 2020년 시행된 민식이법에 따르면 지자체가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에 방호 울타리를 포함한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시행 규칙이 없어 사실상 권장사항에 머물고 있습니다. 스쿨존 사고를 엄벌하겠다는 취지도 크게 무색해졌습니다. 실제 처벌은 우리가 그 법정형으로 정해놓은 형량에 엄정하게 정말 형을 많이 부과하고 있다고 보기 조금 어렵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1심에서 실형받은 경우는 69건 중에 1건에 불과했다.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스쿨존 방호 울타리 설치 요구는 하루새 지지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인입니다.
민식이법도 막지 못한 이번 사고, 특히 숨진 승아 양은 한밤중도 아닌 대낮에 학교 앞을 걷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가해자는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는데요. 이렇게 한낮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속출하면서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송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던 SUV 차량이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습니다. 어제 오후 6시 반쯤 경기도 하남시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입니다. SUV를 몰던 30대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습니다. 오토바이로 음식 배달 중이던 새 아이의 아빠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현장입니다. 이곳에는 미처 수습하지 못한 오토바이 잔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너무 위급한 상황이어서 바로 심폐소생술을 한 상황이었어요. 1차선에서 아슬아슬 고개 운전을 하던 차량, 갑자기 방향을 돌리더니 길가에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뒤집힙니다. 어제 오후 5시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 운전자인 30대 여성은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심지어 6살 딸을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주말 배승아 양의 음주운전 참변까지 모두 해지기 전 낮 시간대에 벌어졌습니다. 단속이 뜸한 시간대를 노려 운전대를 잡은 겁니다. 낮에 술 먹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러면서도 운전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들이 음주운전 단속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라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배승아 양이 피해를 입은 현장에서 불과 4km 떨어진 또 다른 초등학교 근처. 경찰이 사고 이틀 만인 오늘 대낮 음주 단속에 나섰습니다. 골목으로 급히 달아나는 한 차량. 붙잡고 보니 술 마신 운전자였습니다. 나오네. 나와. 음주 측정기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51%,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점심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전날 마신 술 때문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넘어갔을 때 오는 게 마찬가지죠. 모텔에서 나오는 잘못 스트레스가 몸에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잇따르고 있는 대낮 음주운전 사고, 당국의 대처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송재원입니다. 대형 마약 사건이 또 한 건 적발됐습니다. 미국 LA에서 활동하던 한국인 마약상이 귀국하면서 이삿짐 속에 8억 원어치의 마약을 숨겨 들여온 겁니다. 그의 이삿짐 속에는 권총 등 총기류의 실탄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마약과 총기를 동시에 밀반입하다가 적발된 건 처음이라고 합니다. 정상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테이블 안쪽 전시장에 권총 6자루와 탄창, 총알들이 보란듯 전시돼 있습니다. 테이블을 뒤집어 바닥을 뜯어낸 뒤 시험 용지를 구석구석에 비빕니다. 이 용지를 특수 장비에 꽂자 경고음이 울립니다. 극소량의 마약 성분도 검출하는 장비로 마약이 이곳에 보관됐었다는 뜻입니다. 옷장에선 테이블 아래 숨겨 들여온 필로폰 9봉지 3.2kg이 나왔습니다. 시가 8억 원어치 10만 명 투약분입니다. 검찰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활동하다 작년 8월 귀국한 전직 마약상 40대 장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마약과 함께 압수된 총기는 모두 7정, 유효 사거리 100m인 45구경 콜트 권총 1정과 실탄 50발도 있었습니다. 6정은 쇠구슬을 쏘는 가스총인데 검찰은 위법한 유사 총기인지 확인 중입니다. 마약과 총기의 동시 밀수 적발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총기류가 국내에서 유통, 사용되기 전에 이를 차단하였으며 미국 내 연계 조직 등에 대해서는 DEA와 계속 공조 중에 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인 장 씨는 마약상으로 일해오다 부모의 병환 소식을 듣고 LA 생활을 청산하고 15년 만에 귀국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약과 총기를 이삿짐에 숨겨 부산 항만을 통해 들여온 겁니다. 장 씨는 친구가 자신도 모르게 필로폰을 숨겼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 씨가 국내 마약상과 접촉한 정황을 확인하고 장 씨가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검찰과 경찰, 관세청 등 850명을 투입해 마약특별수사본부를 출범시켰고 교육부와 서울시는 학원가 일대에 대한 순찰을 상시화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을 앞두고 육군 참모총장 공관 등을 사전 답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한 달치 CCTV 영상을 분석했는데 천공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이 삭제되거나 조작되지는 않은 걸로 보인다면서도 빠진 날짜가 있을 수 있다며 출입 기록 등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입니다. 역술인 천공은 지난해 3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에 다녀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방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3월 한 달치 CCTV 영상 4TB 분량을 분석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의 보관 기간이 오래되면 더 씌워지는 구조라 화질이 흐릿한 것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천공의 모습은 등장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앞서 이종섭 국방장관은 영상 복원에 한계가 있을 거라 전망했습니다. 30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덮어쓰기를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이 복구가 가능한지 하지 않은지도 저희는 모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복원한 영상에 삭제나 인위적 조작은 없는 걸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빠진 날짜가 있을 수 있다며 CCTV 분석은 마쳤지만 출입 기록 등은 살펴보고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천공이 당시 차량에 탄 채로 진입했다면 CCTV에 찍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인상착의를 한 천공이 목격자가 없었겠냐며 출입 기록 역시 남기지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들하고 같이 오거나 저희도 통상적으로 이제 좀 높으신 분이 오거나 이럴 때는 사전에 조율이 된 거는 그냥 패스를 시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출석 요구에 불응해온 천공은 지난주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 관저 이전에 전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그가 핵심 참고인인 만큼 직접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학원과 마약 음료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범행을 지시한 중국 내 용의자 2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내에서 음료에 탄 마약을 팔았던 남성도 붙잡았습니다. 김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과 흰색 외투를 입은 남성 2명이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 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마약 음료를 만들고 중국에서 걸려온 협박 전화의 번호를 조작한 혐의를 각각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받고 계신 관련 혐의 모두 인정하십니까? 혐의 소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럽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범행을 지시한 윗선 2명의 신원도 확인했습니다. 중국에 거주 중인 한국 국적의 20대 이모 씨와 중국 동포 30대 박모 씨입니다. 이 씨는 지난해 10월 중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경찰은 중학교 친구인 이 씨의 지시를 받은 길모 씨가 국내에서 마약 음료를 제조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마약과 보이스피싱이 결합한 신종 범죄인 이번 사건은 관련자들 역시 보이스피싱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조된 마약 음료는 총 100병, 이 중 18병이 학생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병은 학생과 학부모 등 8명이, 2병은 마약을 배포한 아르바이트생 2명이 각각 마셨습니다. 36병은 미개봉 상태로 압수됐는데 나머지 44병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윗선 지시를 받아 폐기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마약 음료에 넣은 필로폰을 판매한 중국 동포 30대 남성을 지난주 검거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지난달 말 일당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설계하고 총괄한 중국 내 배후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중국 수사당국에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들 있죠.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제재 조치들은 출국 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벌금이나 징역형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재는 감치 명령을 꼭 거쳐야만 할 수 있어서 실효성 지적이 따랐는데 정부가 이 걸림돌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임소정 기자입니다. 이혼한 지 12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탕모 씨. 밀린 양육비가 1억 8천만 원에 달하지만 아이 아빠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위장 전입으로 주소가 안 사는데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계속 이렇게 안 받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 감치를 못하는 거예요. 양육비를 주지 않는 비양육자를 제재하려면 최소 2번의 소송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양육비를 조속히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기 위한 이행명령 소송. 이행명령을 한 달 넘게 거부하면 유치장 등에 구인할 수 있게 감치명령을 받는 소송을 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2에서 3년. 하지만 당사자가 소장을 받지 않고 피하면 판결조차 쉽지 않습니다. 감치 판결이 내려지더라도 실제 집행이 이루어진 건 10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문제는 이 감치 판결을 받아야만 양육비 미지급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행명령을 받고 감치 결정을 받고 또 심의를 받아 조치를 하고 또 1년이 지나서 형사처벌 고소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이러한 법 제도도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부가 이 감치명령 없이도 양육비를 안 주는 부모를 바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또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지급 능력이 충분히 있는지 여부를 직접 가려내겠다는 겁니다. 아이의 근로소득에서 양육비를 원천 징수하는 방안도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한 달 20만 원씩 주는 아동 양육비 지원 기준을 만 18세 미만에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로 확대하고 영구 임대주택의 우선 공급 대상에 한부모 가족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소정입니다. 아파트 청약이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해 생긴 제도가 전매 제한이죠.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지난주에 전매 제한을 크게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효과가 그래 크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왜 그런지 정동욱 기자가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오는 7월 입주를 앞두고 내부 공사가 한창인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양권 전매 5년 제한으로 그동안 매매가 불가능했는데 지난 주말부터 문의가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당초 분양가에 웃돈을 받는 이른바 프리미엄도 오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분양권 호가는 12억 원 수준으로 최초 분양가보다 7억 원가량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주 수도권은 최대 3년, 비수도권은 최대 1년으로 전매 제한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지는 의문입니다. 현재 분양권은 취득 후 1년 내에 팔면 수익의 77%, 1년이 넘어도 66%가량을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분양권을 팔아도 실익이 없다 보니 당장 잔금을 내기 힘든 일부 집주인만 문의하는 실정입니다. 금매물건도 나오지 않겠냐 이런 문의들이 많았어요. 그 중간에서 만나야 되는데 매도인도 매수인도 이렇게 서로 안 딸려와요. 분양권 매매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2년간의 실거주 의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전매 제한만 풀렸고 거주가 안 풀려가지고 문의가 없습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는 0%에 가까운 거래량을 늘려 급격한 부동산 거래 중단이나 가격 폭락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실거래를 늘릴 수 있는 양도세 인하나 실거주 의무 해제는 관련법 개정 사항이라 국회 통과가 필요합니다. 집값이 여전히 높다는 게 정부의 기본 입장인데 부동산 거래도 살리고 집값도 안정화시키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MBC 뉴스 정동욱입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서 이제는 금은방을 이용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가로챈 돈으로 먼저 골드바를 샀다가 팔아치우는 방식으로 돈 세탁을 하는 건데요. 재은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 옷 차림의 여성. 길가에서 행인들을 살피며 누군가를 기다리더니 한 남성에게 가방을 건네받은 뒤 황급히 사라집니다. 가방 안에 든 건 현금 3,100만 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고 달아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가로챈 돈은 곧장 금은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골드바를 사려는 겁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인 한 남성. 골드바를 살 때 금은방이 요구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전화를 받았는지, 검찰이나 금감원 전화를 받았는지 등을 꼬치꼬치 따져 묻습니다. 계좌가 막히다 보니까 거래가 조금 어렵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에도 한번 당한 적이 있어서. 이 남성은 확인서의 문항에 모두 아니라고 거짓으로 적었습니다.
남성은 피해자가 범죄 피해금 6천여만 원을 계좌로 송금하자 이곳 금거래소에서 일부를 골드바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범죄 수익으로 사들인 골드바는 조직의 2차 수거책에게 전달되고 다시 현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3차, 4차 수거책에게 넘겨져 결국 해외로 송금됩니다. 이렇게 골드바 거래를 통해 돈 세탁을 하면 은행 창구 등에서 붙잡힐 가능성이 줄어들 거라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최근에 은행이나 이런 직원분들이 이제 피해자한테 보이스피싱 문진표를 제시하면서 물어보고 그래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거든요. 피해 금액이 단절돼 버리니까 골드바로 인출이 더 용이하게끔 만든 거죠. 화장실이나 벤치 등 약속된 장소에 범죄 수익금을 두고 가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도 활용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당한 피해자는 9명, 빼앗긴 돈은 4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이 붙잡은 조직원 12명 중에는 수거책으로 일한 10대 청소년 2명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베토벤의 교향곡 중에는 합창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명곡으로 꼽히는데요. 그런데 대구 시립예술단이 더 이상 이 곡을 연주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김철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베토벤 교향곡 9번 합창입니다. 5번 운명, 3번 영웅과 더불어 베토벤의 3대 교향곡으로 꼽힙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이 합창은 교향악단들의 대표적인 연주곡이기도 합니다. 대구 시립예술단은 다음 달 재개관을 앞둔 구청 공연장에서 합창을 연주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종교화합심의위원회가 종교 편향을 지적하며 연주를 금지시켰기 때문입니다. 가사에 신이라는 말이 등장해 특정 종교를 찬양한다는 겁니다. 이 예술을 이제 종교로 접근을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국악 연주라든지 아니면 오페라 연주라든지 오페라도 종교적 관련된 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대구에서 예술 공연을 놓고 논란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대구 예술제에 유네스코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공연되자 개신교 측이 반발했고 이보다 앞서 시립합창단 40주년 공연에 찬송가가 포함되자 불교계가 들고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종교 갈등 해소를 위해 지난 2014년 설립된 것이 종교화합심의위원회입니다. 문제는 심의위가 위원 9명 모두가 찬성해야 안건이 통과되는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는 점입니다. 이번 베토벤 합창 공연 심의에서는 위원 1명이 종교 편향성을 지적하며 반대해 공연이 무산됐습니다. 한 종교에서 이걸 자꾸 이제 문화예술 어떤 이런 측면을 자꾸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이면적으로 이제 끌고 들어와 버리니까 어쨌든 상대방이 좀 이해하고 이걸 좀 해줄 수까지 이제 기다리자 그랬는데. 이전에도 대구에서는 종교화합심의위 일부 위원회 반대로 헨델의 대표곡인 메시아 공연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우입니다. 잘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의 브레이크가 갑자기 작동을 하지 않자 배달 기사가 스스로 넘어지면서 큰 사고를 피했습니다. 수사를 해봤더니 이 배달용 오토바이만 노려서 브레이크를 절단한 범인이 있었는데요. 경찰이 이 범인을 쫓고 있습니다. 이지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적이 드문 새벽 시간, 배달 대행업체 앞을 지나던 행인이 길에 서 있던 오토바이에 다가섭니다. 공구로 보이는 물건을 주머니에서 꺼내더니 쪼그려 앉아 선을 잘라냅니다. 제동장치, 브레이크 선입니다. 오토바이 2대의 브레이크가 20초 만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이렇게 악의적으로 브레이크를 자르는 거는 사실 처음이죠. 처음에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30분 뒤쯤 오토바이를 몰고 나간 배달기사는 일부러 넘어져 오토바이를 세웠습니다.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자 큰 사고를 피하기 위해 급히 몸을 던진 겁니다. 브레이크를 자른다는 거는 거의 살인이나 다름없는 거죠. 오토바이는 바퀴 2개, 브레이크 하나 믿고 다니는 건데. 이날 하루에만 이 동네에서 똑같은 신고가 6건이 접수됐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을 중심으로 배달 대행업체 앞에 있는 오토바이부터 인근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까지 가리지 않았는데요. 모두 배달용 오토바이였습니다.
도로까지 나왔는데 브레이크가 2개 다 안 먹더라고요. 양쪽이. 엄청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경찰은 이 일대 CCTV를 분석하며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망가뜨려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오늘부터 국회에서는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한 공감으로 시작이 됐지만 나흘간의 토론에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여야는 소선거구제로 인한 사표를 줄이겠다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후보용 위성정당을 만들었고 총선 이후엔 다시 흡수해 양당 체제만 더욱 견고해졌습니다. 이른바 꼼수 위성정당의 폐해였습니다. 비례 위성정당으로 왜곡한 거대 양당의 잘못으로 만들어진 결과입니다. 앞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보완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의원 100명이 토론하는 선거제 개편 핵심 이슈는 비례대표제 확대 여부와 한 지역구에서 여러 명을 뽑는 중대 선거구제 도입입니다. 비례대표제 폐지에 답이 있습니다. 밀실 거래 등의 폐단으로 인해서 무용론이 제기돼 왔습니다. 상당히 낮은 편에 속합니다. 최소 3대1 비율인 75석까지는 확충이 필요합니다. 핵심은 비례제도의 숫자를 확대하고 정당 지지율과 의석수를 수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소선거구제를 중대 선거구제로 바꾸는 장점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맞섰습니다. 동서통합형 권역을 실시할 경우 민주당이 호남권의 득표력으로 영남권의 의석을 얻고 국민의힘이 영남권의 득표력으로 호남권에서 의석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내각 책임제 하에서는 중대 선거구 제도를 검토해 볼 만하지만 현행 대통령 직선제 하에서는 소선거구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후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제안하고 나선 의원 정수 축소에 대해서도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서로 싸우기만 하는 국회의원들 숫자를 줄이라는 국민들의 함성이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의원 정수 축소는 더 적은 인원이 더 많은 권력을 나눠 갖는 정치 계약입니다. 국회는 일단 이번 토론에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여야 합의를 도출한 뒤 내년 총선부터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거대 여야가 결국 기득권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 차만 확인한 채 끝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난 2020년 총선 전 더불어민주당의 5번째 영입 인재였죠. 30대 소방관 오영환. 21대 총선 지역구 최연소 국회의원이 되면서 소방관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현장에서 바라봐야 했던 희생자들이 더 이상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의 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반복되는 대형 화재 피해를 줄이고 현장에서 극도의 위험에 노출되는 소방관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소방 관련 법률 개정에 앞장서 왔는데요. 3년이 지난 오늘 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주택 안에 사람이 있다는 말 한마디에 주택 화재 현장에 뛰어든 순직한 만 29세. 또 한 명의 젊은 소방관의 유고를 현충원에 묻어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는 더 이상 버텨낼 여력이 없는 저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였습니다. 정치가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들을 설득하고 조정해낼 정치적 역량을 제 안에서 찾지 못했다고 반성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과 북의 통신선이 나흘째 불통입니다. 기술적인 문제일 수 있다던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인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요. 과거 북한이 연락망을 차단한 뒤에 강경한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홍익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군 통신선을 통한 정기 통화에 오늘 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군 통신선은 직통 전화와 팩스, 예비선 등 3개 회선으로 구축돼 있는데 이를 이용한 우리 측 연결에 북측이 답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평소 남북 군 당국은 매일 오전 9시 업무 개시 통화와 오후 4시 업무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왔습니다.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한 통화 역시 지난 7일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통신 두절이 북측의 기술 문제일 수 있다던 정부의 입장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일단 북측의 일방적 차단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입니다. 북한의 무응답이 길어지는 것은 지난달 미국의 각종 전략 자산이 투입돼 대규모로 치러진 한미연합훈련과 인권 유린 실태를 지적한 북한 인권 보고서에 대한 반발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문제는 과거 북한이 남북 연락망을 끊은 뒤 도발에 나선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연락을 차단했던 지난 2020년 6월, 일주일 만에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습니다. 이후 약 1년 만에 통신이 재개됐지만 북한은 한미연합연습을 문제 삼으며 다시 연락을 끊은 뒤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 8형을 발사하는 등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일방적인 차단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위기 관리도 안 되고 통신선이라는 것은 남북 간의 어떤 몸의 안전빈가 같은 거잖아요. 이번 주 북한이 최대 명절로 치는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을 앞둔 만큼 조만간 정찰위성 발사 등 도발이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MBC 뉴스 송희표입니다.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의 주인공이죠. 유진 초이의 영감을 준 인물로 알려진 독립운동가 황기환 지사가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황 지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외교관으로 유럽과 미국에서 국권 회복 활동을 펼치다가 미국 땅에 묻혔는데요. 오늘 오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황 지사의 유해는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됐습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스타들의 시구나 시축은 이제 팬들에게도 익숙해진 행사들이죠. 그런데 지난 주말 가수 임영웅 씨의 K리그 시축은 조금 달랐습니다. 시축에 좋은 선례를 남겼다는 평가가 많았는데 K리그 흥행으로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박재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임영웅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관중석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빨간 머플러를 두른 팬들로 가득 찼습니다. 난생 처음 축구장을 찾은 팬들도 많았습니다. 충북 제천서 왔어요. 영웅이가 시축한다니까. 울산에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영웅이가 우리 초대했잖아요. 그러니까 와야 되는데. 임영웅 씨의 시축에 경기장은 떠나갈 듯했고 하프타임엔 열띤 축하 공연까지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국내 프로스포츠 최다 관중인 4만 5천여 명의 숫자만큼이나 임영웅 씨와 팬들의 매너도 화제였습니다. 잔디 보호를 위해 공연진 모두 축구화를 신었고 팬들도 스스로 만든 규칙에 따라 끝까지 응원을 보내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런 모습에 선수는 물론 임영웅 씨 분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희가 또 승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와 주시길 또 바라겠습니다. FC 서울 공식 서포터스 수호신도 SNS에 감사의 글로 화답했습니다. 자리 안 떼시고 계속 앉아 있으시고 임영웅이 뒤에 계셨는데도 살짝만 돌아보시고 좋았습니다. 뒤에 계신 분들도 황의조 선수 계속 응원해 주시고 인기 스타 덕분에 찾은 K리그 첫 나들이 3대0 승리에 분위기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 태어나서 임영웅 덕분에 축구장에 처음 왔어요. 황의조, 기성용.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 너무 멋있어요. 상남자들 너무 잘생겼어요. 하지만 다음에 또 올지는 아직 모릅니다. 나중에 없어도 FC 서울 경기에 보러 오실 거예요? 일단 그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솔직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16강의 열기에 인기 스타의 개념 시축까지 이어지면서 시즌 초반 무서운 인기몰이에 나선 K리그. 축구장을 처음 찾은 팬들의 두 번째, 세 번째 발걸음까지 끌어낼 수 있을지는 이제 선수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박재웅입니다. 김연경 선수가 만장일치로 프로배구 정규리그 MVP에 선정됐습니다. 코트에서 더 뛰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통합 우승은 놓쳤지만 최고는 김연경이었습니다. 역대 두 번째로 만장일치 MVP에 뽑혔습니다. 고심 끝에 현역 연장 의사도 밝혔습니다. 아시다시피 FA여가지고 가능성이 많이 열려 있잖아요. 단장님이 저를 째려보고 계시는데 제가 잘 또 적응하고 잘 할 수 있는 좀 힘들 수 있는 그런 팀을 잘 선택해서 구체적인 행선지 조건도 밝혔습니다. 우승 전력이 좀 가능한 팀을 좀 선택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 이루지 못한 통합 우승을 좀 이루고 싶은 생각입니다. 고민은 길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여자 배구 판도는 크게 흔들릴 전망입니다. 근데 연락 많이 안 온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저는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지 않을까 빠르게 결정을 좀 하고 저도 좀 휴식을 취하고 싶어가지고.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스웨덴 프로축구에서 나온 황당한 실점입니다. 골키퍼가 패스할 곳을 찾다가 공을 잃어버렸네요. 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아직은 날이 잠잠한데요. 내일은 변덕스러운 봄 날씨 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아침 출근길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고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비도 내립니다. 이 비에는 황사가 섞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남고 북저형 기압 배치가 갖춰져 우리나라로는 강풍 통로가 트이겠습니다. 수도권을 비롯한 대부분 지방에는 시속 70km 이상, 특히 동해안 지방은 모레까지 시속 110km 이상의 매우 강한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이 비구름도 빠르게 훑고 지나가겠는데요. 비는 출근길 수도권과 영서 북부를 시작으로 낮부터 오후 사이는 충청도 등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가 되겠고요. 밤에 그치겠습니다. 내리는 양은 5에서 최고 2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따라서 동쪽 지방의 건조특보는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와 강풍주의보가 동시에 발효 중인 만큼 화재에 대한 주의도 필요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12도 등으로 전국이 오늘보다 높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구 22도로 중부를 중심으로 오늘보다 낮아지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내려와 모레는 다시 쌀쌀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